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존심을 걸고 대결했던 6.25의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사상자를 양산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과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 분양주택 뉴홈이 10월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3차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에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스라엘 전쟁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 일주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현재 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망자가 2,7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가 1,30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팔레스타인 측의 사망자가 1,400여 명 정도로 네. 집계가 돼서 양측 사망자가 비슷한데 총 사상자 수가 1만 3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탄 6,000발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부상자가 1만 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고 가자 지구가 지금 보급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발전이라든가 의료시설이 고갈돼서 민간인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쟁이든지 이 정규전에서 못지않게 이런 민간인 피해가 느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센터장님, 예.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지상, 해상, 공중으로 하마스가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기습 타격을 했고요. 실제 아이언 장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높은 장벽을 여러 군데를 뚫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정착촌의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침투한 전력에 대한 소탕,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 군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하마스의 만행 장면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치안을 회복하고 하마스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듯이 하마스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겠다. 네, 죽은 목숨이다 모두. 예,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거든요. 이제 예비군 동원을 했고요. 지상전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 무력화 시도 때문에 극심하게 분열됐던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 앞에서는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부터 물리치고 보자. 이런 내부 단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하마스의 공격 직전에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과 혼란상이 극에 달했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좀 권위주의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극우적인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당하고 그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 시위를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하마스의 공격도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혼란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공격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이제 전시내각 비상정부 이거를 수립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제1야당은 연정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당하고 제2야당이 지금 합심해서 지금 전시내각을 구성하게 됐고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는 단결했다. 국가가 통합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헤즈볼라 등과 함께 국제전으로 이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시도하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스라엘로서는 두 개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남부 아닙니까? 남부 지역에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실제 레바논은 북부고 시리아는 동부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 쪽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헤즈볼라라든지 네. 시리아에 있는 이 이슬람 세력들과의 사전 협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하고 교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또 시리아의 세력들도 동참하는 방향으로 협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이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하마스를 집중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헤즈볼라가 어떻게. 근데 지금 헤즈볼라는요, 하마스와는 달리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레바논에 있는 정파인데 무장 정파죠. 그리고 사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굉장히 레바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한 조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네네. 근데 이 헤즈볼라가 이 전력이 레바논 정규군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즈볼라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다면 네.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하마스 이외에 남은 세력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에 참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이스라엘민으로서 하마스에 납치된 150여 명 또 저렇게 이제 가자지구 폭격이 되면서 사상자가 느는 민간인 문제 때문에 전쟁법에 따라서 좀 인도적인 처리도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타냐후 총리에게 했다고 하고 예. 튀르키예가 이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하고 친하니까 네. 저 인질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협상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협상을 위한 협상단이 꾸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튀르키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와 소통이 되는 그런 인원들과 함께 하마스와 아마 물밑 협상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50명의 인질이 잡혀 있는 걸로 추정이 돼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일부 이 영상들도 공개가 된 바가 있었는데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150명을 살려내고 또 네타냐후에게는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법에 따라서 특히 민간인들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사실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현재 급하게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상대적 온건파인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잇따라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좀 열려고 하고 있죠? 네, 이제 오늘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가자 지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말을 별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이가 별로 안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국무장관하고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무슨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당장 민간인들 피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조치들에 대해서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쟁은 전쟁이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민간인들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배후로 꾸준히 지목되어 온 게 이란입니다. 물론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풀어줬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다시 동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부의 여론 압박도 있고 사태 해결을 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란이 수출했고 그걸 지불해야 할 대금이 사실 미국이 그걸
식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다가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에 그 인질 석방의 대가로 이제 이걸 풀어줬어요. 근데 이 돈이 이란으로 완전히 가지 않고 네. 지금 카타르에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죠. 네, 중간에 묶여 있는데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해서 그 돈이 이번 하마스에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일단 이것을 이 하마스로 들어갈 수 있는 돈줄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정말 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 아직도 꽤 많은데요.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신속한 출국을 일단 돕기 위해 항공기를 다시 급파하겠다는 입장 밝혔죠? 예, 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 항공기를 오늘 다시 또 이제 그 급파할 계획인데 원래 처음에 분쟁이 발발했을 때 현재 체류한 우리 국민이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1,050여 명에 달했었는데 그동안 330여 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72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서 지금 항공기를 투입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그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지속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6.25 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공이 6.25를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 즉 북한을 돕는 전쟁이라고 부른 지는 오래됐죠. 그들이 최대의 승전이라고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참혹했으나 끝내 자존심을 지켜낸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73주년을 맞는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인데 두 분의 노병들, 한 분이 102세, 한 분이 92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분들을 손을 직접 잡고 지금 입장했고 국기에 대한 격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최초의 참석입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들의 이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억제하고 이른바 흥남 철수 작전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해서 흥남 지역 민간인들 10만여 명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10만 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도 있었죠. 자, 윤 대통령이 왜 이런 평가를 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했죠. 그래서 이어서 평양을 우리가 탈환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메가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0일경에 중공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메가더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진호 쪽으로 해병 1사단이 이제 진출했는데 그때 시기가 11월 말이거든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평가를 한 것은 일단 중공군 12만 명, 구병단 12만 명의 포위를 받은 해병, 미 해병사단과 약 3만 명이 안전하게 철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흥남에서 이루어진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장진호 전투, 다시 말하면 후퇴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금방 언급을 했듯이 흥남 지역의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영화 국제시장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첫머리에 탁 나오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작전의 성공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요. 네. 자, 윤 대통령은 아까 보신 두 분의 노병, 한 분은 102세, 한 분은 92세
전투입니다. 당시 참전용사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우를 극진히 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같이 입장하면서 예우를 한 건데 이번에 흥남 철수작전에 참전했던 김응선 옹 이분이 102세시고 그다음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켈림 한쇼 모이 이분이 92세인데 이분들을 예우하면서 한미동맹의 이제 의미를 더 다진 건데 102세, 92세인데 정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 장진호 전투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을 영어로는 초신휴라고 합니다. 초신은 장진호를 영어로 표기한 일본 때의 명칭인데요. 그 당시 현장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12만 명에게 갇히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어마어마한 또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에서 미 해병 1사단 최정예 1사단이 살아남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네, 이 장진호 전투는 일명 혹한의 17일로도 불립니다. 얼마나 추운 날이었는지 뭐 손에 그냥 고드름이 주렁주렁 얼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사자들이 속출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고전한 전투로 기록돼 있죠? 네, 정말 처절하게 전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초심표라고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진호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죽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미국 해병대 기준으로 많이 죽은 거지 사실은 막 부대가 괴멸될 정도로 엄청나게 죽은 건 아니었고 미국 해병대가 아주 영웅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자, 3개 대대 중공군도 섬멸했고 네. 시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후송하는 전투회를 보였고 그러니까 당시에 저기서 미군이 북한군이 완전히 괴멸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막 좀 약간 무질서하게 북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해병대 1사단은 저 장진호 서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군단장이 계속 빨리 그 진격하라고 하는데도 뭔가 지금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부대 간의 간격을 맞춰서 진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중공군이 딱 이렇게 기습을 해오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무질서하게 퇴각한 것이 아니라 다 싸우면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철수할 수도 있었는데 네.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를 이용해서 중공군을 다 격파하면서 흥남까지 철수를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 이 처절한 전투가 어느 지형과 날씨에서 이루어졌느냐. 당시에 이 장진호 일대는 해발이 낮은 게 1000m, 높은 게 2000m. 그야말로 개마고원의 가운데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였습니다.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입니다. 낮에도 영하 20도였어요. 40에서 45도까지 새벽에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했던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 지역 내에서도 가장 춥고 또 가장 험준한 지역이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실제 얼마나 추웠는지 탱크와 트럭, 각종 장비가 윤활유가 그냥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병사들이 뭐 얼마나 추운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얼어붙어서 포를 쏘면 이 포신이 충격으로 깨질 정도로 그랬고 사실 이때 당시에 희생된 장병들, 이 병사들이 총격 과정에서 이 총격으로 희생된 인원도 있었지만 사실 동사한 인원들이 꽤 많았고 많았다고 하죠. 중공군들도 동사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신들을 후송시키는 그런 전우회를 보였고요. 일부 이 시신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묻을 수가 없으니까 쌓아놓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축차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중공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철수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진호로부터 흥남까지 약 110km를 성공적으로 축차적으로 이 철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카투사 병사들도 많이 싸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미군과 함께 그냥 그렇게 쌓아 올렸다는 그 시신들 더미에는 우리 카투사 병사들도 많았죠. 예,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이 추모의 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보면 이 카투샤를 별도로 이렇게 명단을 넣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알파벳 순으로 미군, 한국군 쭉 그렇게 네, 해서 뭐 올리버 윌리엄 사이에 김도 있고 박도 있고 최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래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고 결국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독재 공산주의 세력에서 자유를 지켜낸 이런 전쟁이 바로 6.25고 그 대표적인 성공적인 작전이 바로 장진호 작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전투의 의의는요, 단순히 그렇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또 중공군을 곳곳에서 물리치고 살아왔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 덕분에 우리 국군과 미군은 흥남항에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10만 명까지를 포함한 이 인력을 대규모로 해상 철수시킬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반격의 어떤 토대도 됐고 그 자유대안을 그리는 많은 분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 국제시상 첫머리에 나오는 흥남 철수작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장진호 작전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쌓아올린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인 철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공군 이 구병단,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했던 구병단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이 구병단이 이후의 작전에 투입이 되질 못했습니다. 괴멸적 피해를 입었죠.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병력 그다음에 전력을 보충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킨 겁니다. 이게 대단히 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중공군의 남하 속도가 빨라가지고 37도선이 아니라 그 이남까지 완전히 우리가 중공군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았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당시 흥남 철수에서 우리 민간인들 그때 군인 10만여 명, 그다음에 피난민 10만 명을 철수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7,600톤 급인데 네. 이 빅토리아호에 14,000명이 수송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 선박에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작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었죠. 기네스북에 올랐고 그때 이제 함장이 네. 군사물자와 무기를 버려라. 예. 그래서 바닷속에 버리고 사람을 태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탄 분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고 뭐 중추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흥남 철수 작전은 정말 이후에 1951년 이후의 전황을 좌우한 중요한 이 기념비적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진호 전투하면 떠오르는 미군의 인물이 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장이었던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죠. 당시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후퇴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전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후퇴가 아니라 후방을 향해서 공격한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미스 소장이 엄청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맞이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적이 있고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 벌판을 향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적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 미국 상부에서 비행기 타고 탈출해라, 군소물자 다 버리고 네. 비행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병대가 활주로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하갈우리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탈출하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희생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포위했던 중공군 구병단의 전투력을 와해시키면서 거기를 다 뚫어내고 탈출을 했던 것이죠. 네. 반면 중국은요, 이 장진호 전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중국판 국뽕의 아주 걸작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중공군이 미군과 싸워 이긴 전쟁으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의 최대 승리다.
뭐 왜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항미 원조는 기본적으로 6.25 전쟁은 미국이 북침한 전쟁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자, 장진호의 영화 포스터예요, 저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자체가 잘못된 게 저런 비행기가 뜬 적이 없어요. 그럼요. 네. 결국은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동북공정과 같이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 장진호 전투 승리 이건 반대죠.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거든요. 결국 이 보면 중국에서 가장 큰 흥행을 했던 작품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네네. 뭐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원 수익을 올렸고 1억 명을 동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1억 명 보게 하는 거야. 뭐 당의 명령이면 1시간 안에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우리 문화평론가님 계시지만 1,000만 명 넘으면 대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돈 내고 보러 오는 영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면을 보면 미국에 대한 분노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 그야말로 기백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미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국군을 사격하면서 몇 명을 죽이는지 내기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 대한 대미 적개심을 자극하는 그런 의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장진호 전투 당시에 중공군들은 우리 피난민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게 기록 여러 군데 나오죠? 예, 당시 기록에 보면 우리 피난민 대열 속에서 피난민으로 위장한 중공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군을 공격했다. 네. 그런 기록이 있고 중공군뿐만이 아니라 북한군도 그런 짓을 가끔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군이 뭐 피난민들, 민간인들을 상대로 뭐 너무 적대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애초에 먼저 피난민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미군도 피난민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고 제럴드 버나드 레이메커 병장의 명비, 이름을 새긴 그 비서극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분 누구냐? 장진호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뒤에 실종됐었는데 2018년에 DNA를 통해 신원이 확인돼서 송환된 그런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있는 이 회랑에 전사자 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제럴드 버나드 레이메커 병장의 명비에 헌화하고 참배를 했는데 사실 장진호 전투 당시에 실종이 됐고요. 이후에 2018년에 북한이 미국에게 유해를 송환을 했거든요. 몇 조각들이죠. 예, 그 유해를 송환했는데 그 유해 DNA를 확인해서 그 이듬해에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분석해서. 예, 분석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상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미군 장병에게 감사하고 헌화하는 이런 예우를 갖춘 겁니다. 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공공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3, 4억 원대로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3차 뉴홈 청약이 10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두터운 주거복지의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의 집값이 13주 내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단 25평형 아파트죠. 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기 예, 때문에 예. 워낙 또 수요도 많고 특히 네네. 이제 실수요자라고 분류되는 30,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평형인 거죠. 인기품, 그러니까 이 아파트인 거죠? 그렇죠. 최근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주도하는 게 이 84제곱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게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 84제곱미터가요. 지난 8월에 43억 9천만 원에 43억 9천이요. 43억 9천만 원. 네. 25평이라고 하니까 평당 뭐 1억 5천이 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보여줬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서울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수도권에서도 8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탄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이게 가성비가 좋은 평형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설계 능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25평은 중소형대에 속하긴 하지만 이 공간 구성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2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뭐 3인 가족,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형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84제곱미터형에 대한 인기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국 집값이 이제 13주 연속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 오름폭 자체는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걸 보면은 오르곤 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저히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네. 3분기 때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 심리가 다시 한번 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자극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 현상을 보면은 뭐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를 조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금리가 또 예상치 못하게 더 위로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우려했었던 일부 과열 양상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막에도 저희가 소개했지만 이걸 이제 국민평형, 뭐 국민가수, 국민엄마 하듯이 이제 이 84제곱미터가 국민평형, 국평으로 불립니다. 이 인기가 청약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청약을 노려보는 이 경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일단 청약시장 자체에도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아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올해 청약시 1순위 청약 통장에는 57만 5천여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네. 절반이 84제곱미터에 그러니까요. 몰렸고요. 특히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다 마치고 남은 물량들이 이제 무순위로 말 그대로 순위 없이 청약이 되는 건데 그 물량도 적네요. 적죠.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에 우선순위에 있는 물량들이 다 소화되고 난 나머지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극도로 적지만 역시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실 예.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무순위 청약 나오면 내가 선호했던 지역이다라고 하면 일단 넣고 보는 심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그렇군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일단은 당첨이 되기만 하면 뭐 억 원대의 억대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공공주택 공급수를 늘려서 내년까지 2만여 가구를 좀 공급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정부는 3분기 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주택 과열 양상이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안심해라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국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만 가구라고 하는 물량은 기존 계획 물량을 2배로 늘린 거거든요. 원래는 10,000가구 정도였습니까?
네, 이게 이제 뉴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새로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 뉴홈을 통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전 청약 계획도 다 앞당겨서 연내에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죠?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기존 계획은 10,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거였는데 20,000호로 2배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이긴 한데 네.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그 출자를 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기존에 5,000호가 계획된 물량이 있었고 또 5,000호가 더해질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네. 15,000호로 늘려서 총 20,000호까지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정부가 시장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 크게 공급과 또 민간 사업에서의 PF 대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두 축으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목적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정부는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지난번 대책에 발표됐던 거는 55,000호였거든요. 대부분이 3기 신도시에 더해지는 물량입니다. 네. 근데 3기 신도시 자체는 165,000호 정도의 신도시급으로 이제 계획이 된 건데 33,000호 정도가 더해진다는 건 물량 자체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네.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급 물량. 그 정도의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기존의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더 높여가지고 자연 범위 같은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또 기존에 진행됐던 민간 물량을 또 공공이 가져와서 그것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 거고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민간 사업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PF 대출에 대한 보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민간 사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PF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원장관의 말을 받쳐주듯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6일부터 예고해드린 3차 뉴홈 청약이 사전 청약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이 뉴홈 사전 청약, 이 이름 자체가 좀 낯설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분양주택 사업의 새로운 브랜드. 이고요. 윤 정부가 이제 그 공공주택 사업으로 목표를 잡은 게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뉴홈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 이른바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 또 유형을 좀 다분화했어요. 아, 다변화했다? 다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지금 3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되는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따져보면 뭐 나눔형이라든지 일반형은 기존에도 있었던 형태인데 예.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공급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네, 선택형. 잠시 후에 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하나 자금 지원에 있어서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예. 전용 모기지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사전 청약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전 청약은 사실 초기 계약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 돈이 안 들어도 된다, 일단. 네, 일단은 청약을 받게 되면 내 집이 마련이 되는 것이지만 계약금은 나중에 본 청약 이후에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네요. 네, 상장은 이제 자금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점으로 꼽히고요. 또 민간 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한 것도 눈에 띄는데 기존에 특별 공급 물량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일반 공급 물량을 상대적으로 늘린 그런 특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게 기존의 청약과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게 같은 건지 이걸 좀 짚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일단 뉴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는 괜찮습니다. 아. 네. 이번에 뉴홈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최근 물량들을 보면 위치도 좋고요. 또 주변 시세와 관련해서 분양가도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이미 1차, 2차 사전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거를 보면 이미 시장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특별 공급 시에는 청약 저축 6개월을
6번 이상만 납입하면 되네요. 네, 6번 이상 납입하면 되는데 일반 청약일 경우에는 또 1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자격 사항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해 계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네,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물론 이제 일반 특별공급 유형에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주택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본 청약 때까지 당첨이 되면 해당 지역에 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거주자 우선 그 공급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도 따라 붙게 됩니다. 네, 꼼꼼하게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셔야 이제 내가 해당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군요. 네, 이번에 또 달라진 게 이제 중복 청약도 가능하거든요. 아, 중복도 네, 된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을 하셨다가 일반 공급에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또 같은 단지라도 발표일이 다르면 또 중복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유형별로 청약 조건들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잘 따져보고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심은요. 내가 원하는 곳이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청약이 있는지 이게 또 큰 관심이죠. 3차 사전 청약 뉴홈 주택 어느 지역에 이게 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3차 사전청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 7개 지역에 공급이 되고요. 총 3,295가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역들,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라든지 저기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뭐 거의 신도시급이 지어졌고 정비도 잘 됐고 최근에 인구 유입도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과의 근접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뭐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안산, 뭐 남양주, 구리, 갈매 다 입지라든지 교통 여건이 괜찮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곳이 이번 3차 사전 청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3차 사전 청약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뭐 소위 핫한 지역이다. 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곳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청약에 여러 그 다변화된 형태들 가운데 선택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들어도 내가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는 들리는데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선택형은 일단은 그 임대 형태로 사는 거예요. 6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해보고 내가 사는 지역이 마음에 들고 이 집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다음에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을 받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직접 거주를 하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선택할 때 분양 시점의 당시 시세와 지금의 시세를 고려를 해서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강점이겠죠. 네. 만약에 분양을 결정하시게 되면은 그 6년 후에 전환을 결정할 때 감정 가격과 당시에 본청약 당시의 감정 가격, 중간 가격으로 분양 전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점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청약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지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와 2차 때 경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차 경쟁률을 예상해 보자는 그런 얘기죠. 1차 때는 어땠나요? 네, 높았습니다. 네, 높았겠네요. 높았고요. 네, 전체 평균 경쟁률이요, 48.4대 1에 달했고요. 오, 거의 50대 1의 수준이었네요. 네, 뭐 이제 유형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1차 최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강동구 고덕 네. 이 단지였는데 67대 1을 67대 1. 네. 2차 최고 경쟁률은 이 지역이 좀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어서요. 나오네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였거든요. 저기 뭐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알짜라는 네. 얘기가 진작 있었죠. 그런 평가가 있었죠. 일반 공급 기준으로요. 645대 1을 네.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3차 청약 물량 입지 그런 거 서울 마곡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따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 관심 많은 곳이고요. 높은 경쟁률 3차 때도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뉴홈 청약 4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에 진행될 이 4차 청약, 사전 청약의 모집
어떤 지역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사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만 나오고요. 전반적인 분양 가격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역시나 서울 안에서 한강 이남 지역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미개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한강 이남 부지,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같은 서울 내에서도 이 지역들이 이제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성디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고 강남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몇 개 남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도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곡의 경우는 3, 4차 연속으로 모집을 한다고 해서 중복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복 청약을 해도 되는지 중복 청약을 굳이 넣은 이유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복 청약이 이제 발표일만 다르면 뭐 내가 4번을 청약하고 5번을 청약하고 싶다 제한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첨일만 다르면 된다. 그렇죠. 네. 같은 서울 마곡이라도 첫 번째 분양되는 거와 두 번째 분양되는 게 발표일이 다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실수로 발표일이 같은데 이제 지원을 중복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네. 또한 한 세대에서는 한 명만 그게 또 해야 조건이 됩니다. 있네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같은 지역을 청약을 넣게 되면 그거는 실격 처리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해야 된다. 한 세대 한 명만 해야 그 대신에 되는 건데 다른 지역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일이 다르면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구분 없이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번 청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요, 교수님이 청약에 당첨될, 물론 이거 뭐 추첨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에 이제 주택 청약에 이제 가점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면요, 이게 한꺼번에 월 납입 금액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대신 오래 납입을 하신 분들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하나 이 거주자 우선 기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것인지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 지역에 분양이 되는 물량을 지원을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관심이 생길 정도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2030 청년세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